4대강 사업, 우리가 4대강 살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각하께서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역시 해안이 있어서 4대강을 먼저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보면 얼마나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보면 이 22조 원이 들어갔어요. 4대강 사업에 순수하게 이런 주변의 어떤 수변 그 지역 그 하는데 또 추가로 한 6, 7조 들어간 거 빼면 그냥 순수하게 4대강 그 강파고 하는데 댐 쌓고 하는데 22조가 들어갔는데 군남 홍수 조절지 한 2,500억 들어간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2,500억 들어가는 게 4년 걸렸는데 22조 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댐 건설하는 거에 90% 생략.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뭔지 또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 우리가 예타라고 흔히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투입할 만한가? 예, 한마디로. 그렇죠. 네. 돈을 100원을 넣으면 100원보다 수익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기준이 있어. 일정 이상의 예타가 안 나오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뭔가 사업을 밀어넣고 싶은데 이 예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냥 자기 사업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환경영향 평가인데 2,500억 들어가는 게 3년 걸렸는데 이거는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아주 속성으로 진행되죠. 안 했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4개월이면 이 간이도 아니고 그냥 한 겁니다. 대충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신용만 하다 만 거죠. 서류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2,500억짜리 6년 걸렸는데 4대강 사업 2년 만에. 왜냐하면은 자기 임기 중에 다 해야 뽑아먹지. 실제 만약에 정말 필요했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 그렇죠. 네. 자, 이런 사업이 결과가 뭐냐? 이게 2014년에 이미 나온 건데요. 공업용수도 쓸 수 없는 물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일 심한 게 낙동강 지역의 수질 오염인데 이게 용전 상소량 측정치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맨 밑에 수심이 내려갈수록 물이 맑은 게 아니라 물이 나빠집니다. 수질이.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지표면이 강의 제 밑바닥이 썩은 거죠. 그러니까 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뻘 상태로요. 그래서 아무리 고도정수처리해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상태로. 먹는 게 아니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 예. 네. 그래서 죽음의 강으로 간다. 이게 한결에 이제 사기를 사설에서 나온 건데, 자, 수질 오염 조사 결과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깊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집니다. 11m, 5점, 그 위에 하만보 같은 경우에서 7m하고 11m 보면 11m가 더 나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녹차라떼라는 말 나오잖아요. 녹조라떼. 네, 그렇죠. 녹조라떼. 녹조라떼. 언어의 맙소사가 또 한 번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다 모든 것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이 지표 이 수면에 위에 물을 뜨면 그럭저럭 등급이 아주 나쁘게 안 나와요. 근데 깊숙이 밑으로 가면 아주 더러운 물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억지로 강을 팠거든요, 그때. 예. 수심을 최소한 6m 이상 확보한다고 기준이 없어. 그냥 6m 이상. 수심을 깊이 파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6m를 팠는지 8m를 팠는지 4m를 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강은 계속 흘러서 흙은 퇴적되기 마련이고 그러면 1m만 덜 파도 그 1m 덜 판 비용만 쭉 뽑아도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이 이 비자금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 긴 낙동강을 네. 6m를 다 팠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3m, 4m를 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알 수가 하나고. 없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파낸 모래를 갖고 그거 팔아서 한다고 그랬죠. 비용을 네. 절감할 수 있다 했는데 개구라죠, 개구라. 그냥 구라도 아니고. 이게 아마 이 로봇 물고기에 걸맞는 이제 이 황당한 버전으로. 네.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도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팔지 못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팠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m도 재밌잖아요. 왜 6m였을까? 그러니까 그때 PD수첩에서 나왔지만, 독일에 운하 갔다 오고 나서, 네. 배가 다닐 수 있는 깊이가 6m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인데, 일단 깊이는 6m예요. 네. 일단은 파놓고 나중에 대운하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자연력으로 형성돼 있던 수천 년간 네. 그 강 바닥을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썩어버린 거지. 네. 생명이 살 수 없게. 낙동강 여기 고향이 있으신지 인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고향이 그 낙동강 쪽이라서
가보면 옛날에 진짜 이 모래사장이 이 강인데 쫙 펼쳐져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물이 굽이굽이 가면서. 그래서 낙동강 700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굉장히 기름진 우리나라의 삼각주 평야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이제. 강이 다 죽었어요. 이거, 이명박 다 마시게 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밝혀진 사실인데, 낙동강 사업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했던 사업자들입니다. 이 대기업들. 일단 대기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나 하청업체로 그렇죠. 내려가는 거니까요. 하청업체에 가서도 네. 선정된 하청업체들이 엄청나게 예. 이명박 대통령 뭐 출신 고등학교가 어쩌고저쩌고 동지상고 출신들. 예, 엄청나게 해먹었죠 그때. 예. 예. 이게 보면 부당이익들이 쭉 옆에 맨 끝에 보면 GS가 낙찰률 92.4%에서 928억.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낙찰률 가격이 제일 심한 경우에는 대우 7곡부의 99.3%입니다. 알고 썼던 거죠. 이걸 알고 썼다는 거죠. 네, 알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낙찰 퍼센트가 뭐냐면 이미 그 발주 기간이 내가 금액을 100억 원에 낼 거야 라는 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가격은 100억 원 낸다. 근데 어떻게 알고 99억 3천만 원을 쓴 거죠. 저거는요. 그리고 당첨이 돼. 보통은 불안해서 한 90억, 예를 들면 이 100억짜리면 자기가 이 공사는 내가 한 80억쯤 하겠다. 든지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좀 여유 있게 저쪽보단 좀 낮게 써야 내가 경쟁해서 높이 쓴 사람보단 낮게 쓴 사람한테 사업권이 돌아가니까 하는데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90% 이하로 쓴 사람이 89.1%가 제일 낮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담합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실제 적정가는 2천억인데 3천억 써가지고 1천억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낙찰가를 3,030억 쓴 거니까 실제로 이제 낙찰가를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한 3,300억 정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 가격을 예전가 있네 3,280억 쓰면 낙찰가 3,030억에서 2천억 이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야 이건 네가 나눠먹는 먹고 거죠. 예. 노담 네가 먹고 이렇게 한 예. 거죠. 예전과도 좀 부풀렸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부당이익이 그런 거죠. 생겼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적정 가격은 2,100억 정도면 되는데 그럼 대략 한 2,300억이나 이 정도로 해서 거기에 이제 2,100억 또는 2,100억보다 좀 모자르게 쓰거나 해서 이 낙찰하는 게 맞는 적정 가격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이만큼 더 쓴 거죠. 2천억이면 될 거를 3천억을 정부가 쓰겠다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900억 이상을 더 지출한 거죠. 이 돈이 어디 갔겠어? 이 돈이 어디 갔겠냐고. 6m 밑에 파묻혀 있겠어요, 이게. 아니면 각하가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돈이 쫙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등 이제 지방 이제 건설회사까지 이제 조금씩 나눠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로 뿌려지면서 낙동강 사업 같은 경우는 동지상고 출신 회사들로 쫙 몰아주는 거 나오는 거죠. 대기업을 통해서 최초에 낙찰된 금액 이제 나눠줄 거 말고 그 대기업을 통해서 저는 해외에서 해먹었을 거라고 봐요. 자원외교 할 때도 그 얘기 나왔죠. 돈은 누군가 벌었는데 빚은 전부 다 우리 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다음에 그 광물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데 여기도 동일한 구조예요. 돈은 썼고 누군가 돈은 벌어갔고 아까 얘기하는 대기업들 또는 하청업체들 다 돈을 가져갔죠. 이 수자원공사 원래 굉장히 튼실한 곳이었거든요. 그러고 보세요.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된 회사예요. 2009년까지. 네. 근데 2016년에 10배인 204%가 되는 겁니다. 13조가 됐어요. 금액도 보세요. 1조 9천억, 그러니까 2조 원쯤 되는 부채가 13조 6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2조에서 13조 6천억이니까 11조 이상이 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이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사는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공사의 빚은 누가 갚아야 된다? 국민이 갚아야죠. 그렇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2조 원이었던 빚이 무려 11조 원이 되면서 그 11조 원에 대한 빚은 국민에게 떠넘긴 겁니다. 즉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게 법칙이 또 여기가 적용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땅 파서 골조 팔아가지고 공사를 메꾼다고 그랬는데 이 돈을 수자원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이제 없는 자료니까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 비용을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처음부터 알아요. 이제 바뀌었죠. 수자원공사 뭘로 바뀌었다? K워터.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부 다 농협은 NH. 그러니까 이제 또 영어로 많이 바뀌면서
우리 또 수자원공사가 K워터로 바뀝니다. 근데 이 K워터가 자기도 알잖아요. 수자원공사가 이 비용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보증을 씁니다. 70%는 수자원공사가 그 책임을 지고 30%는 정부가 책임지는데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 막대한 비용에. 그 이자 부담을 정부가 떠안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되는 건데 이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게 2036년까지 총 갚아야 될 금액이 10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10조 8천억 중에서 정부가 부담할 게 5조 2천억쯤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한 5조 5천억쯤 부담을 해요. 근데 이 중에 5조 2천억 중에서 원금이 2조 4천억이고 이자 비용이 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이자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5조 5천억의 다른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2036년까지 비용해야 될 비용이 총 합계가 원금이 한 8조쯤 되고 이자가 2조 8천억쯤 되니까 총 10조 8천억의 비용이 수자원공사와 정부가 함께 갚아야 될 비용입니다. 아까 얘기한 분리되면 마치 정부는 국민 세금,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같지만 본질은 둘 다 국민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세금 내기가 싫어지네요. 네, 제 돈으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원 관련된 빚이 20조 이상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빚이 늘어나고 있고, 이 수자원공사 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10조 8천억, 약 11조 원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딱 11조 계산 나오시죠? 그렇게 되면 K워터가 늘어난 2009년에 비해서 2016년 늘어난 부채 비율, 그걸 감당하는 거 감안하면 이 두 개 사업만 합쳐도 국민 부담이 30조가 넘습니다. 30조. 네. 그러니까 총 100조 사업이 들어간 사업 중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게 30조. 30조면 엄청난 복지를 할 수 있는. 국방비는, 국방사비 비리는 빼놓고. 국방비리 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오겠네요. 4대강에서 오늘은 일단락을 하면, 이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담합해서 해먹은 기업들도 벌써 거의 10년 전이고. 예. 감사도 2번 받았고, 이제 3번째 하고 있죠? 예, 네. 그렇죠. 감사가 곧 사법 처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감사의 포커스도 불법을 찾아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찾아내라.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각하는 어떻게 해? 각하를 언제 잡나? 응?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렇게 손실액은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지어서 일부라도 보전받는가?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우선은 이제 감사원 감사해서 이 사업들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검찰 고발을 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이 검찰이 제대로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감사원이 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MB 때도 막 문제가 되니까 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아예. 네.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조금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또 다시 하면 이제 또 다른 진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만큼을 갖고 이제 검찰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고발을 하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조금 더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한계는 이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정부 돈이 들어간 영역만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 영역에서까지는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4대강을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네.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담합했다고 나온 그 대기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거가 관련해서 죗값을 치렀나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갔나요? 추징금 얼마 받았죠? 추징금 얼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합에 굉장히 대해서. 소액. 네. 근데 네. 자기들의 해먹은 이익에 비하자면, 네. 네. 일부에 불과한. 이 문제하고는 조금 관련도 있고 관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징벌적 배상금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징벌적 배상. 들어간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강의 손상을 당했죠. 그걸 징벌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규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은 사전 규제가 좀 강하고 미국은 사후 규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성 위생용품이나 가습기 살균제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유럽은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못하게
강력하게 이제 예를 들면 생활 화학용품 이거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신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반면에 징벌적 그 해서 만약에 잘못해서 나중에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손해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걸 무서워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최대한. 나중에 잘못하면 기업이 망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둘 다 안 되는 거죠. 사전 규제도 약하고 사후적 그 징벌 배상제도 안 하고. 엄청나게 때려버려야 돼, 엄청나게. 예. 우리나라에서 어떠냐, 우리나라 사람들 목숨값은 미국 사람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희생을 듣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손해 비용을 우리가 받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청구 기준도 높고 기업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이런 여성용품 요번에 문제가 된 거 회사가 미국 회사 같으면 징벌적 배상금제로 거의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 여성분들이 소송을 하잖아요. 집단 소송제를 하면 한 부분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사람은 자동으로 이기게 되는 것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징벌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매출액의 뭐 10배. 우리는 뭐 그 이익의 뭐 그 30%를 넘지 않는 범위인데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담합행위를 하든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하든 저런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도 벌어들이는 이게 더 큰 겁니다. 그 법안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오랫동안 옛날에 시민사회 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분이 지금 서울시장 하고 계신 박원순 시장께서 옛날부터 참여연대 때부터 관심 갖고 참여연대 오래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때부터 관심 갖고 이걸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19대 저희들 국회에 들어와서 19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논의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19대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반시장적이다. 그러면 미국은 반시장 중 빨갱이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 얘기를 하면 네. 이 미국은 뭐 특수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 아닌가? 다른 건 다 미국 좋아하면서 그거는 또 이제 안 따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유럽형의 사전 규제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미국형의 사후 규제,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나쁜 짓 잘못했다가는 또는 이 담합행위, 불공정행위를 했다가는 정말 내가 아예 파산한다. 이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스스로 조심하거든요. 아니면 뭐 우리 누구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안 걸리게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든 혹은 뭐 다른 특별법인 간에 이 4대강으로 해먹은 거를 각각 토해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 첫 번째는 이게 그런 그 검찰 수사가 가고요. 검찰 수사와 함께 이제 금융 쪽에서 같은 거래 조사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좌 추적을 검찰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 거라도 기록이.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개인 기록이 5년인가 아마 그 금융거래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연 너무 오래된 지금 세월이 10년 가까이, 아직 10년은 채 안 됐지만 거의 한 8년 이상 흘러간 세월이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얼마큼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을지는 좀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한 포커싱을 둔 무슨 위원회나 민정내 활동팀이나 또는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죠, 아직은. 아직은 없는데 이제 적폐청산위에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겠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네요. 아니,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이제 우리 당 정책위에서도 TF를 좀 준비 중엔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유일하게 빠져나간 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 양반이 해먹은 거를 자손한테 물려주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며 온갖 영화를 누리고 그걸 끝까지 봐야 되냐 이거지. 단죄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명박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건지 어떤지 자기도 위기의식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국정원 정치 공작이 매우 중요한 건데 정권을 절대로 안 놓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상당수 자기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세탁된 거죠. 시간이 흘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워지거나 은폐되거나. 그러니까 이 정권 창출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각하의 사업을
깔끔하게 이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정권 재창출은 매우 중요했던 마지막 파이널 과제였던 거죠. 이 정문에서 끝내주세요, 어쨌든. 검찰 수사하면 저는 좀 단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검찰이 좀 집요하잖아요. 안 되면 별건 수사도 하고 옛날에 그랬던, 요즘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일부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저는 이게 약간 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엮어 나올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는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 사실 다음 정부까지 가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15년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BBK까지 따지면은 20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공소시효도 다 지나갈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80 정도 될 거예요. 이명박 각하가. 네. 그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이미. 그거를 못 보겠어요, 나는. 감옥에 보내느냐, 돈을 뺏어야 하느냐,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할 상황이다. 네. 돈을 뺏었죠. 감옥보단 돈을. 사실 이게 억지로 강을 팠거든요, 그때. 예. 수심을 최소한 6m 이상 확보한다고 기준이 없어. 그냥 6m 이상. 수심을 깊이 파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6m를 팠는지 8m를 팠는지 4m를 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강은 계속 흘러서 흙은 퇴적되기 마련이고 그러면 1m만 덜 파도 그 1m 덜 판 비용만 쭉 뽑아도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이 이 비자금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 긴 낙동강을 네. 6m를 다 팠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3m, 4m를 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알 수가 하나고 없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파낸 모래를 갖고 그거 팔아서 한다고 그랬죠. 비용을 네. 절감할 수 있다 했는데 개구라죠, 개구라. 그냥 구라도 아니고. 이게 아마 이 로봇 물고기에 걸맞는 이제 이 황당한 버전으로. 네.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도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팔지 못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팠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6m도 재밌잖아요. 왜 6m였을까? 그러니까 그때 피드수첩에서 나왔지만, 독일에 운하 갔다 오고 나서 네. 배가 다닐 수 있는 깊이가 6m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인데, 일단 깊이는 6m예요. 예. 일단은 파놓고 나중에 대운하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자연력으로 형성돼 있던 수천 년간 네. 그 강 바닥을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썩어버린 거지. 네. 생명이 살 수 없게. 낙동강 여기 고향이 있으신지 인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 어머니 고향이 그 낙동강 쪽이라서 가보면 옛날에 진짜 이 모래사장이 이 강인데 수록 담합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실제 적정가는 2천억인데 3천억 써가지고 1천억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낙찰가를 3,030억 쓴 거니까 실제로 이제 낙찰가를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한 3,300억 정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 가격을 예전가 있네 3,280억 쓰면 낙찰가 3,030억에서 2천억 이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야 이건 네가 나눠먹은 먹고 거죠. 예. 노담 네가 먹고 이렇게 한 예. 거죠. 예전과도 좀 부풀렸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부당 이익이 그런 생겼다고 거죠.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적정 가격은 2,100억 정도면 되는데 그럼 대략 한 2,300억이나 이 정도로 해서 거기에 이제 2,100억 또는 2,100억보다 좀 모자르게 쓰거나 해서 이 낙찰하는 게 맞는 적정 가격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이만큼 더 쓴 거죠. 2천억이면 될 거를 3천억을 정부가 쓰겠다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900억 이상을 더 지출한 거죠. 이 돈이 어디 갔겠어? 이 돈이 어디 갔겠냐고. 6m 밑에 파묻혀 있겠어요, 이게. 아니면 각하가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돈이 쫙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등 이제 지방 이제 건설회사까지 이제 조금씩 나눠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로 뿌려지면서 낙동강 사업 같은 경우는 동지상고 출신 회사들로 쫙 몰아주는 거 나오는 거죠. 대기업을 통해서 최초에 낙찰된 금액 이제 나눠줄 거 말고 그 대기업을 통해서 저는 해외에서 해먹었을 거라고 봐요. 자원외교 할 때도 그 얘기 나왔죠. 돈은 누군가 벌었는데 빚은 전부 다 우리 4대강 사업. 우리가 4대강 살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각하께서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역시 해안이 있어서 4대강을 먼저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보면 여기 얼마나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보면 이 22조 원이 들어갔어요.
4대강 사업에 순수하게 이런 주변에 어떤 수변 그 지역 그 하는데 또 추가로 한 6, 7조 들어간 거 빼면 그냥 순수하게 4대강 그 강파고 하는데 댐 쌓고 하는데 22조가 들어갔는데 군남 홍수 조절제 한 2,500억 들어간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2,500억 들어가는 게 4년 걸렸는데 22조 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댐 건설하는 거에 90% 생략.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뭔지 또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 우리 예타라고 흔히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투입할 만한가? 예, 한마디로. 그렇죠. 예. 돈을 100원을 넣으면 100원보다 수익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기준이 있어요. 일정 이상의 예타가 안 나오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뭔가 사업을 밀어넣고 싶은데 이 예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냥 그 자기 사업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환경영향 평가인데 2,500억 들어가는 게 3년 걸렸는데 이거는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아주 속성으로 진행되죠. 안 했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4개월이면 이 간이도 아니고 그냥 한 겁니다. 대충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신용만 하다 만 거죠. 서류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그 2,500억짜리 6년 걸렸는데 4대강 사업 2년 만에. 왜냐하면은 자기 임기 중에 다 해야 뽑아먹지. 실제 만약에 정말 필요했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 그렇죠. 네. 자, 이런 사업이 결과가 뭐냐? 이게 2014년에 이미 나온 건데요. 공업용수도 쓸 수 없는 물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일 심한 게 낙동강 지역의 수질 오염인데 이게 그 용전상소량 측정치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맨 밑에 수심이 내려갈수록 물이 맑은 게 아니라 물이 나빠집니다. 수질이.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지표면이 강의 제일 밑바닥이 썩은 거죠. 그러니까 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뻘 상태로요. 그래서 아무리 고도정수 처리해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상태로. 먹는 게 아니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죽음의 강으로 간다. 이게 한결에 이제 사기를 사설에서 나온 건데, 자, 수질 오염 조사 결과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깊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집니다. 11m, 5점, 그 위에 하만보 같은 경우에서 7m하고 11m 보면 11m가 더 나빠요. 우리가 흔히 지금 그 녹차라떼라는 말 나오잖아요. 녹조라떼. 네, 그렇죠. 녹차라떼. 녹조라떼. 녹조라떼. 언어의 맙소사가 또 한 번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다 모든 것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이 지표 이 수면에 위에 물을 뜨면 그럭저럭 등급이 아주 나쁘게 안 나와요. 근데 밑으로 깊숙이 밑으로 가면 아주 더러운 물이 되는 거죠. 쫙 펼쳐져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물이 굽이굽이 가면서. 그래서 낙동강 700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굉장히 기름진 우리나라의 삼각주 평야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이제. 강이 다 죽었어요. 이거 이명박 다 마시게 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밝혀진 사실인데 낙동강 사업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했던 사업자들입니다. 이 대기업들 일단 대기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사나 하청업체로 그렇죠. 내려가는 거니까요. 하청업체에 가서도 네. 선정된 하청업체들이 엄청나게 예. 이명박 대통령 뭐 출신 고등학교가 어쩌고저쩌고 동지상고 출신들 한 엄청나게 해먹었죠 그때. 예. 예. 이게 보면 부당이익들이 쭉 옆에 맨 끝에 보면 GS가 낙찰률 92.4%에서 928억.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낙찰률 가격이 제일 심한 경우에는 대우 7곡부의 99.3%입니다. 알고 썼던 거죠. 이걸 알고 썼다는 거죠. 네, 알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낙찰 퍼센트가 뭐냐면 이미 그 발주 기간이 내가 금액을 100억 원에 낼 거야. 라는 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가격은 100억 원을 낸다. 근데 어떻게 알고 99억 3천만 원을 쓴 거죠. 저거는요. 그리고 당첨이 돼. 보통은 불안해서 한 90억, 예를 들면 이 100억짜리면 자기가 이 공사는 내가 한 80억쯤 하겠다든지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좀 여유 있게 저쪽보단 좀 낮게 써야 내가 경쟁해서 높이 쓴 사람보단 낮게 쓴 사람한테 사업권이 돌아가니까 하는데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90% 이하로 쓴 사람이 89.1%가 제일 낮은 거죠, 지금. 이게 높으면 높을